자, 현진건의 고향이고요. 네. 일단 이 작품의 성격을 보면 예, 현실 비판적 고발적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사실적인 문체를 썼는데 여기 특징에 보면 이런 사실적 객관적인 내용이 내 시대를 굉장히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효과와 특징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설에서 뭐니 해도 뺄 수 없는 것이 시점인데 이 시점 같은 경우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네, 관찰자 시점의 주요 특징을 보면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아니라서 관찰자나 전달자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죠. 왜?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의 마음 상태를 전달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주관적 추측표를 쓰게 되는데 이게 도미노처럼 자연스럽게 서술자의 개입을 유도해낼 수밖에 없는 문체사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의 심리에 관련돼서 특징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게 되면 추측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추측이 서술자 개입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 이 작품의 전체적인 그 배경을 보는데 배경은 이 문학 작품에는 그 당시의 문화와 사상과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대냐라고 할 때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면 우리 민족이 차별받아서 굉장히 살기 힘든 현실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포커스가 잡혀 있냐면 동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말이 회사지 우리 농민들의 땅을 빼앗는 근대적인 어떤 토지 소유관을 확립한다. 그래서 등기제도를 통해서 땅의 소유권을 확립하자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질적으로 헐값에 땅을 뺏어가요. 그래서 그 땅을 갖고 농사를 지었던 우리 민족의 삶에 크나큰 변화가 오죠.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거예요. 네, 삶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는, 상실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공간적 배경으로 좀 봤을 때 기차 안이에요. 기차 안은 여기에서 남자 주인공이 중국, 일본, 조선, 3국을 다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돌아다니면 그 여정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갔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나타나는 여정인데 그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여로형 소설이다. 라는 거죠. 이 현진건 고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또 여로형 소설도 있네요. 그 다음,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의 현실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거에서는 과거의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돼서 비참해졌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액자식 구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에서 과거로 가니까. 그 다음 이렇게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이 아주 현실감 있게 읽을 수 있는 특징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는 점이죠. 자,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고향에서 오누마. 자,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첫 번째 나의 대사죠. 자, 나의 대화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나의 특징은 뭡니까? 어디서 오냐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일단 나는요. 나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서술자이죠.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지식인이에요. 일제강점기에 나름대로 대학을 다닌 지식인 계층인데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대화를 유도하게 되죠. 대화를 유도하는 그 질문이 됩니다. 대화를 유도했다는 건 결국 관찰자의 역할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라고 해서 두 번째 그가 나오고 있는데 그는 뭡니까? 이 글의 주인공에 해당이 되지요. 주인공에 해당이 되는데 뒤에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떠돌이 삶을 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해서 이렇게 잡고 두 번째 어떤 고향을 잃게 됩니다. 고향을 상실해서 동양3국을 한중일이죠. 동양3국을 유랑을 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여기에서 동양3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얘기한다? 우리 조선뿐만이 아니라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다 떠돌아다닌 거죠. 조선과 청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을 떠돌아다녔다.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신세 타령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신세 타령 밑줄 들어가고요. 자, 신세 타령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고? 과거에 대한 하소연, 과거의 사연을 하소연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사연을 하소연하는 것이 우리 어디에서도 공부했었다? 송민곡에 보면, 네, 컨퍼런스죠. 네, CF 참고. 송민곡에 보면 을려가 하소연을 하죠. 송민곡의 을려 또는 여인이라고 할 겁니다. 여인이와 유사하다라는 점. 신세타령이고요.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은 동리였다. 한 백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가 무슨 뜻인지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네, 단어 뜻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해 봅시다. 역둔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역이나 군대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 토지라고 나와 있네요. 역이나 어떤 기차역이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만큼 그거를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좀 생활로 쓰는 거겠죠. 네, 자기의 수입처럼 아마 쓸 겁니다. 그래서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해서 역둔토라고 하는 것도 먼저 좀 체크할까요? 자, 역둔토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부분에서는 그의 어떤 그 직업과 있네요. 네, 직업과 관련이 되는 거죠. 직업 관련인데 뭡니까? 농사꾼, 농민과 관련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과 군대에 관련된 토지니까 시대적인 배경도 좀 되겠죠? 땅과 관련되는 것. 근데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얻는 것이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남는 이익이 많았다? 많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이긴 하겠죠. 아무튼 남는 게 많았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과거의 삶이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그의 과거 삶의 행적이죠. 네, 삶의 행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의 과거 삶의 행적을, 그의 과거 삶의 행적을 누가 전달하고 있다? 나가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고요. 그죠? 그의 과거 행적을 나가 전달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요약적, 압축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요. 요약적, 압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서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그러나 부분에서 시대의 변화가 나타난 거죠.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대 또는 상황의 변화예요. 그래서 요거 시대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뭡니까? 조선에서 일제로 바뀌는 거죠. 조선에서 한일합방, 일제로 바뀌는 시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7번째, 동양척식주식회사, 오케이, 세모 들어갑시다. 이미 우리는 사전에 좀 정리를 하고 왔는데 세모 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설명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거는 뭡니까? 식민지 농촌을 식민지로 만든 농촌을 식민지 농촌에 뭐죠? 토지를 수탈하는 기간이죠. 수탈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결국 뭡니까? 서민에게는 괴로움의 상징이 되죠.
그래서 네, 이렇게 수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착취자의 이미지. 조선이나 일본이나 뭐 변한 게 없는 거죠. 네, 착취자의 이미지가 되어 있고요. 이 착취자의 이미지로서 동양청식 주식회사가 그렇게 땅을 많이 뺏어가니까 결국은 떠돌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을 여기에다 할까요? 네, 농민들이 네, 유랑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정리해 줄 수도 있겠네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직접으로 회사의 소작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주지 행세를 하게 되었다. 해서 중간 소작인을 또 세무쳐야 되겠네요. 8번째. 네, 중간 소작인. 그래서 얘도 좀 세무쳐서 네, 실제 땅 주인은 아닌데 동척에게는 내가 농사 지어요 라고 얘기해놓고 네, 거기에다 실제로 농사일을 짓는 그 농민들에게는 땅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중간 소작인의 이미지는 뭡니까? 예, 착취자의 이미지가 있다면 요거는 네, 탐관오리라든가 네, 탐관오리의 이미지가 있죠. 두터비 8일 물고에서 막 그런 작품들이 1, 2, 3, 4, 5번에 깔릴 수가 있어요. 자, 탐관오리의 이미지. 자, 이런 탐관오리의 이미지인데 그러면 요거 컨퍼런스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 본범에서 보면 네, 본범에서 보면 우리 장인님이 나오거든요. 네, 장인과 유사한 인물이고요. 또 다른 거 송민곡 앞에서도 언급했죠. 네, 송민곡에서 보면 간신의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근데 간신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 네 가지로 아마 좀 정리가 되겠죠. 네, 바람, 안개, 순서를 좀 무시해서 구름, 물결이자. 그죠? 네, 방해물의 이미지. 요 네 가지. 그죠? 네, 송민곡, 간신의 이미지입니다. 자, 중간 소작인에 대해서 좀 그럴까요? 예.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이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네, 실작인의 손에는 네, 실제 농사 짓는 사람 손에는 네, 소출이 네, 실작인의 손인가요? 네, 거기서부터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해서 실제 농사에는 네,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밑줄짝 치고요. 네, 농사 지으려면 거기 벽시라든가 농기구라든가 소빌린다든가 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런 비용도 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3알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네, 가난함이죠. 네, 빈곤의 악순환이 암시되는 거겠죠. 빈곤의 악순환이 암시되는 겁니다. 왜? 3알밖에 되지 않으면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실작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다? 네,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암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결국은 네, 작가나 서술자는 네, 현실 비판적 또는 고발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현실 비판적 또는 현실 고발적인 내용도 암시되고 있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연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자, 죽겠다, 못 살겠다, 세무치고요. 남부여대 네모칸 쳐둡니다. 타초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져나갔다 쭉 밑줄치고요. 자,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네, 세무치고요. 네, 죽겠다, 네, 죽 한자만 쓰죠. 그 다음에 죽겠다, 네, 못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못 살겠다 역시 세모 쳐서 요 9번째 내용과 10번째 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네,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앞에 얘기했죠. 네, 그래서 요거는
농민들이 고통받는 삶이죠. 예, 농민이 네, 고통받는 삶의 현실을 네,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다. 남부여대라고 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떠나는 거네요. 남자는 등에 짐을 지고 여성은 머리에 짐을 이고 해서 남부여대인가요? 네, 네모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고향을 떠나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유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이에요. 떠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결국 어떤 겁니까? 네, 농민들의 유랑이겠죠. 농민들의 유랑 또는 방황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얼마나 삶이 그랬으면 고향을 떠날까요? 농사를 못 짓고. 그죠? 네. 그래서 유랑과 방황이라고 하는 건 결국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농촌 공동체 붕괴라고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붕괴를 상징한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농촌 공동체를 붕괴함을 상징한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쇠잔에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농촌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농촌 공동체가 파괴되는 작품들이 꽤 많죠. 네.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촌향도로 할 때 우리 이용학의 낡은 집 같은 경우에도 고향에 대한 파괴, 상실감이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단 들어갈 준비 합시다. 계속해서 다음 문단 들어갈 준비. 자, 다음 문단에서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과거로 들어가는구나. 부분적으로 과거 내용을 요약적으로 압축 제시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9년 전, 9년 전이라고 하는 요 부분으로 보니까 요 부분은 자, 과거 회상을 암시하겠습니다. 과거 회상을 암시하는 누구의 과거 회상일까요? 바로 그의 과거 회상이겠죠.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하는 부분인데 과거 회상을 암시하는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액자식 구성을 띠고 있는 거죠. 즉 현재에서 과거 이야기로 지금 들어가는데 아마도 과거 회상 부분에서는 세 번째 뭡니까? 그의 과거 삶의 행적을 삶의 과정이겠죠. 삶의 행적을 제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친 부분에서 또 체크 들어가야 되겠죠. 13번째는 사람은 얼마나 늙히는가 해서 요 가로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늙히는가 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늙히는가 하는 요 부분까지. 요 가로친 전체 내용은 서술자가 개입한 거죠. 심리에 대한 주관적 추측 표현이 아니라 요거는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늙었대요. 나이에 비해서 많이 늙었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죠. 그의 집안에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 간들 신선하랴. 그죠? 요것도 뭡니까?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해서 그것도 서술자 개입이죠. 그래서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음에 들게 시원하게 잘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거기도 또 체크해야 되겠네요. 쫓겨가는 운명론 쪽 사고도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쫓겨가는
운명부터 네, 신신하랴 좋고 좋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뭐가 있다? 네, 서리법을 쓰고 있네요. 서리적 표현이죠. 네, 서리법 표현을 쓰고 있고 결국은 네, 그렇게 쫓기듯이 가는 운명은 좋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네, 또 서술자의 개입이 네, 서술자의 개입이 있고요. 또는 네, 서술자의 추측이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서술자의 추측일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이니까 또는 네, 좋을 게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의미 아니면 서술자의 개인적인 인상, 생각을 제시한 거죠.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릴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가니까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관 세월을 먹고 이벅하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지금 굉장히 척박한 삶이죠. 그래서 서간도 부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간도로 이사를 간 건데 지금 계속해서 그 언급하는 그 부분에서는 서간도의 어떤 네, 서간도의 상황을 좀 얘기하면요. 굉장히 살기 힘든 조선보다도 더 살기 힘든 황무지였어요. 네, 살기 힘든 환경이다라는 것을 네, 환경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 주먹뿐이었다. 그래서 가을이 되어서 얻는 것은 네, 빈 주먹인가요? 네, 빈 주먹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거는 조선이나 서간도나 마찬가지예요. 좀 더 먹고 살겠다고, 좀 더 네, 사람답게 살겠다고 간 그곳에서 역시 비참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빈주먹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네, 불합리한 거죠. 네, 불합리한 현실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불합리한 현실 중에서 또 뭡니까? 빈주먹이니까, 네, 가난과, 네,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 거죠. 해소되지 않는 요런 거를 다 정리해 보니까 이거는 서민들의, 농민들의 비참한 삶일 거예요. 네. 서민의, 네, 비참한, 네, 삶의 현실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삶의 현실을 어떻게, 네, 사실적인 사건으로, 네, 사실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빈주먹.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지, 네, 마지못해 사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자, 그의 아버지, 외로운 혼이죠? 그거 뭡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가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산다라는 것이 아니고 외로운 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셨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외로운 혼이 됐다는 건 요거는 아버지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아버지의 죽음 암시. 1번이고요. 그래서 2번 요거의 예시를 좀 들면 네, 이용하게 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요게 가장 또 잘 출제가 돼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라고 하는 네, 이용하게 작품을 1, 2, 3, 4, 5번에 깔아서 낼 수도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슬픈 거죠. 블라디보스톡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요. 공간적 배경만 달라요. 자, 지금 현진건의 고향에서는 서간도,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춘, 연해주 지방에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중, 서민들의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죠. 4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아이고, 불행한 삶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또한 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비참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그의 연이은 이어지는 거죠. 연이은 불행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연이은 불행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자성어를 보자면 뭡니까? 설상가상이죠. 서리가 눈 내렸는데 서리까지 내려요. 설상가상입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서민의 삶은 어떻다? 네, 굉장히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스러운 삶을 연속해서 살고 있죠. 고통의 악순환, 시련과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가난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자, 중략 부분이고요. 네, 중략 부분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부모를 잃은 땅에서 오래 머물기가 싫었다. 네, 중략 부분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19번째 중략 이후에 오래 머물기 싫겠죠. 규슈 탄광에도 있어보고, 네, 규슈인가요? 네, 규슈부터 가로칠까요? 오사카 철공장에도 머물다가 보았다. 그래서 네, 오사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거는 어디입니까? 네, 일본으로 건너간 거죠. 일본에서 생활을 한 겁니다. 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네, 생활을 한 거죠. 이렇게 일본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면 네, 서간도에서 일본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여정이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정이 암시되어 있다면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네, 여러형 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여러형 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볼까요? 벌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우람한 치받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방탕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네, 타국 또는 네, 객지라고도 얘기하죠. 객지인 일본에서 여전히 네, 정착을 못하는 거죠. 일본에서의 삶은 네,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정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역시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된 네, 방황이 나타나고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화도 나고 고국 산천이 그립기도 하여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랜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간다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기 그 부분까지죠. 그래서 네, 21번째는 서울로 가는 길이에요. 네, 서울로 가는 길도 밑줄 쳐놓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정리할까요?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자, 서간도에서 일본, 규슈와 오사카죠. 네, 규슈, 오사카 여정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정이 나타나는데 이런 동양 삼국의 여정이 나타나고 있죠. 동양 삼국의 여정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의 어떤 고단한 삶이죠. 그의 고단한 삶이 끝나지 않는 거죠. 계속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컸다라는 점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뭔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래서 22번째는 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하는 부분이죠. 요것도 밑줄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 마음의 안식처죠. 그래서 고향부터 체크를 하긴 할 건데 고향, 근데 없어졌더마, 네, 세모 칠까요? 일단 이 그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식처였죠. 안식처였는데 이 안식처가 두 번째 어떻게 됐다?
그래서 네, 고향의 상실감이 나타나는 거죠. 고향의 파괴로 인한 상실감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실감, 안식처가 사라지겠죠. 자, 요것과 비슷한 우리 또 참고 작품이 있죠. 네, 황석영의 네, 삼포 가는 길이 있어요. 삼포 가는 길에서 보면 네, 삼포라고 하는 것이 그 작품상에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 말하는 지역이 있지 않아요. 뭐 들리는 말로는 뭐 강원도에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포 가는 길, 네, 황석영의 작품과 요것은 유사합니다. 네, 거기 정씨의 고향이거든요. 사실 작품상에서 정씨의 고향인데 안식처인데 그 안식처가 파괴되고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안식처의 어떤 그 상실감과 그 파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마음의 고향이죠. 그렇겠지요. 9년 동안이나 퍽 변했겠지요. 그래서 네, 상실감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고향이 팍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3번 하나 더 들어가서 이렇게 고향이 없어지는 급격한 변화겠죠. 네, 이렇게 고향이 없어질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전벽해라고 얘기합니다.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했다 해서 상전벽해라고 얘기를 하죠. 상전벽해.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않더마 해서 고향이 파괴된 거예요. 네, 파괴돼서 상실감을 느껴서 더 그렇게 느꼈겠죠. 그러면 아주 배농이 되었단 말씀이요.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만 단만 질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가 안 남았는기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네가 그렇게 되어서 혹 구경했는기요? 하는 부분인가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고향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 그가 네, 고향에 대해서 네, 그의 묘사가 잠시 나타나는 부분. 그죠? 무너지다만 단만 질비했고요. 살던 집도 터만 남았고요. 그죠? 네. 담하고 묘사하는데 네, 담하고 네, 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묘사를 통해서 자, 이 묘사를 통해서 네, 고향의 파괴 모습이죠. 고향이 파괴된 것을 고향 파괴를 어떻게 하고 있다? 굉장히 네, 현실감 있게 네, 사실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하고 그는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그래서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오케이, 요것도 또 추가 체크할게요. 여기에 나타나는 그의 심리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의 심리를 유추해 보면 분노겠죠. 고향이 파괴된 거에 대한 상실감도 있지만 네, 분노가 있을 거고 플러스 거기에 한탄이라든가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움 등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썩어 넘어진 석가래 뚫뚫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것 같더마. 자, 그래서 무덤, 해골 세모 칠까요? 파괴된 고향의 이미지예요. 무덤 세모 1번. 그 다음에 네, 해골인가요? 네, 비유적 또는 상징적으로 썼겠죠? 세모 치고 2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100여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 되어서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100여 집 정도, 100집이면 한 400명 정도 살고 있다는 얘기죠. 무덤과 해골은 네, 파괴된 고향의 이미지죠. 네, 파괴된 네, 고향의 네, 이미지죠. 네, 부정적 이미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향이
해골과 무덤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꼴깍 들이키고 해서 술이 있는데 뭐 출제 포인트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자, 술 네모칸 치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따라줬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위로는 되겠죠. 그래서 네, 첫 번째 울분을 일시적으로 네, 해소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매개체. 술. 근본적으로는 아니겠죠. 참 가슴이 터져 해서 눈물을 두 방울 떨어뜨리죠. 네, 울분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술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네, 이 술의 기능이 이 정도로 좀 봐야 되고, 다음, 하나 더 볼까요? 계속해서, 네, 눈물이 두어 방울 뚝뚝 흘러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도, 네, 세모칠까요? 어떤 눈물일까요? 네, 앞에 서 있는 요겁니다. 분노와, 높아졌다. 목소리가 높아진 요 부분에 있죠? 분노와 한탄과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뿅 해서 이거는 내 고향에 대한 내 상실감이 나타나는 거 거기에 따른 내 분노와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나는 그 눈물 가운데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하였다.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 이건 네모칸 쳐야 돼요. 음산하고 네, 비참한 조선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모칸 치고 별표. 뭔가 주제의식이 담긴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상징한다. 민족의 현실을 네, 상징하는 걸로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농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게 삼포가 하는 길도 있고요. 또 참고해야 될 작품이 있죠. 네, 일제강점기는 아니고 네, 산업화에서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고 하는 네, 정희성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문강의 네, 삽을 싣고 네, 정희성님의 네, 시를 보면 네, 농촌의 어떤 불합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촌의 불합리한 현실이 비슷하게 나와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무엇을 느낀다? 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울분을 느껴서 도살장을 막 돌아가죠. 그리고 신명을 위해서 반어법으로 표현을 하고 끝나는데 울분과 안타까움, 체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울분과 네, 체념의 정서가 나타나는데 이 울분의 정서가 유사성이 있어요. 이게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작품 끝났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